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서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신문 이현경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혜수 PD님 오늘 진짜 걱정인 태산이네요. 이번 방송은.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웬 서류가 저렇게 책상에 많나 하실 거예요. 손에 지금 땀이 막 흥건합니다. 지금 네. 아주 바짝바짝 입은 타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까요?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대본을 좀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대본에 바탕을 해서 아주 완벽한 그렇죠. 순도 99.9%의 완벽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네. 죄송해요. 오늘 무대본으로 지금 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본이 무대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진짜 어쩌면 이혜수 PD와 저만 듣고 그쵸. 이 파일 자체가 폐기 처분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아니죠. 왜냐하면 네. 만약에 무대본으로 진행하다 끊게 되더라도 네네. 편집을 해서 유튜브용으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PD님이십니다. 네, 무섭습니다.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뷰포인트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대선이 2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20일도 안 남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대통령 후보님께서 14분이나 이렇게 대권에 도전하셨는데 관련돼서 정책들을 솔직히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뭔가 정책이 안 보이고 정책 홍보가 덜 된 대통령 선거다 이런 평가가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네. 그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목말라 한다는 거는 대선 토론회가 열렸었죠. 시청률이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정보가 부족하면은 그랬겠냐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옥천신문에서도 예비 후보 등록이라 본 후보 등록이 끝나기 전에 그 우리 주요한 대권 후보님들의 정책을 정리를 해서 먼저 보도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쉽지가 않았었어요. 왜죠? 없었거든요. 공약 발표가. 사실은 본 후보 등록 기준이 2월 14일까지였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본 후보 등록 기준으로 제출이 됩니다. 정당별로 그 대통령 후보자를 내고 후보들이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는 10대 공약을 내기 때문에 그 철학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에 어떠한 공약을 내놓느냐, 10대 공약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고 어떤 것들이 10대 공약에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이 전부 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역인데요. 네. 사실은 이런 대선 공식적인 10대 공약 정리된 걸 선관위 낸 게 굉장히 저는 너무 늦다. 너무 늦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실현 가능한가? 이분들이 내는 공약들이 정말로 재원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시민단체의 역할이 그런 역할인데 이런 공약들을 일찍 내주셔야지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정리를 해서 조금 더 빨리 독자분들과 주민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도 아니 2월 14일에 공식적으로 내면 되기 때문에 발표를 잘 안 하셔요.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들어가 봤죠 또. 근데 10대 공약 말고는 다른 제출 서류들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 대선을 바라봐야 되는지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가셔서 선거운동 하셔서 했던 발언들, 10대 공약 낸 것들,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모아서 정리를 해서 최대한 얘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약이. 근데 지난주에 옥천신문에서 처음으로 지난주라고 하면은 2월 11일자 신문인데요. 네. 처음으로 이게 농촌 공약부터 이제 지면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온도보다 클릭 수가 높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옥천에 있는 주민들도 사실 정보에 목이 말랐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약 정리해서 보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최대한 이 그 농업농촌 전략들을 각 그 대권 후보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많이 전달하고 싶어서 거의 뭐 15가지씩 정리를 해서 보냈는데 좋아요. 다 알아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단 옥천신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렇게 네 분은 정당별로 국회의원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고요.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초청하는 그 기준에 의거해서 4명을 선발했고요. 이게 유사하게.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진보당 김재현 후보님의 정책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옥천에서는 이번 그 6월 달에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후보님이 한 분 이제 출사표를 내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옥천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진보당의 김지현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농업 농촌 공약까지 정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일단 이 그 농업 농촌 공약을 정리하면서 가장 그 느꼈던 부분이 이거는 지면으로도 나가는데 일단은 거의 모든 대권 후보님께서 농업 농촌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계세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네. 가령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제는 그냥 이재명 후보라고만 할게요. 네. 농수산식품 예산을 5%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하고 농업인에게 월 30만 원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 얘기하셨고요. 진보당 김재현 후보님도 여기는 뭐라고 하시지? 월 150만 원. 네. 이거는 농업 예산 증대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 그 농업 예산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계속 정체 정부의 총 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네. 3%대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게 무너져서 2%대로 떨어졌고요. 지금 정권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최저치를 찍고 내려오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비율이 그렇게 작다는 거는 신경을 좀 안 썼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겠죠. 네. 농업농촌 정책을 새롭게 뭔가 내놓으려고 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공약을 내서 이걸 실천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고 이건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요 후보님들이 전체가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예산의 증대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난 대선 19대 대선 때 농업 의제가 어떤 것들이 나오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큰 농정의 변화는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그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궁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농업에서 가장 큰 이슈는 농업 직불제 개편이었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기존의 직불제는 그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 경영 이양 직접 지불금, 조건 분리 지역 직접 지불금, 반농업 직접 지불금, 경관 보전 직접 지불금,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금, 그리고 쌀 소득 보전 변동 지불금이라고 해가지고 네.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뭔가 당연히 직접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되지만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네. 나눠져 있었고 이것들이 어떻게 할까 뭐라고 해야 될까? 공익적 성격을 농민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공익적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농지를 보존하고 경관을 보존하고 이런 역할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만으로도 공익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하나도 되지 않는 지불금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정부가 나서서 직불제를 개편을 해서 농민이 농사를 짓는 행위 자체는 그것만으로도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 어떤 가치냐? 농민이 일단은 도시로 향하지 않고 농촌을 지키고 있는
그쵸. 그 가치, 그리고 국민이 먹는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그 가치, 네. 경관에 난개발이 되지 않고 경관을 보존하고 그 땅을 지킨다는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한다라는 이렇게 뭔가 선언적 의미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직불금의 이름이 공익형 직불금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네. 이게 단순히 이름이 바꾸는 어떤 분들은 이름 바꾸고 그냥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정부에서 쓰는 공식적인 용어가 농민이 농사 짓는 행위에는 단순히 그 먹거리를 생산해낸다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계속 공식적인 문서화하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천명하고 해야지 이해도가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직불제는 농사 짓는 면적이 거의 다 기준이 됐었어요. 많이 농사를 지으면 많이 농사 지은 만큼, 왜냐하면 1000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직불금이 이제 기준이 책정이게 되면은 농사 짓는 면적이 넓을수록 직불금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 있는 그 농민의 그 보면은 대농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중소농, 가족 소농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불금이 사실은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농민 중에서도 양극화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공적인 기금이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네. 그래서 개편된 공익형 직불금에는 소농 직불금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면적 직불금도 여전히 있지만은 소농 직불금이 개편이 되면서 이제 중소가족농을 정부가 챙겨가겠다, 이런 뭔가 선언적 의미를 했던 거죠. 그래서 19대 대선 때는 정말로 이 직불제 개편의 모든 것들이 뭔가 올인을 한 그런 의제였던 거고요. 네. 문재인 후보님께서, 그 당시의 후보님께서 10대 공약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거 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직불제 개편 이렇게 잘했는데 평가가 좋느냐? 아쉬운 평가가 훨씬 많아요. 네. 왜냐? 농업 예산이 전체가 늘고 이 직불금으로 뭔가 직불금이 개편돼서 진짜 소농이 살아났다. 소농도 이제 농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뭔가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농촌 상황 더 어려워졌거든요. 예산이 묶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 개편을 한 거는, 그러니까 이 직불제를 개편해서 나아가고자 한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20대 대선에서 다 어떻게 나왔느냐? 다 농업 예산 증액을 갖고 나온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19대 때 그 문재인 정권 아래 직불제 개편을 일단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19대 때 다 할 수 있었지만 그 부분 아쉬움이 있지만, 맞아요. 어쨌거나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두 번째 발자국 나갈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이왕 우리 대권 후보님들께서 농업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기로 이렇게 마음을 잡수셨다면 국민들을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민들은 왜 농사 짓고 자기 생산물 팔아서 돈 버는데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의 공적 기금으로 또 줘야 되느냐?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그리고 그 지금 특히 뭐라고 할까,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지침이 너무 강해지면서 네.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어려워진 사람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사실 내 곳간이 비어 있으면은 이런 정책 나왔을 때 솔직히 방향성은 인정해도 이해는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근데 마음적으로 동의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뭐가 발생하느냐? 갈등이 발생하죠. 정답, 민민 갈등. 민민 갈등만 발생돼요.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 분열과 갈등 속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신가? 이것도 옆으로 세가지고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갈등으로 이득 보는 사람 따로 있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불금을 일리왕 늘리기로 마음 먹은 거면 유럽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제가 코로나19로 이제 해외 취재가 막히기 전에 네. 제가 독일이나 스위스의 직불금을 직접 보러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되게 뿜뿜했었는데 못 갔어요. 그때도 갔다 온 줄 알았네요. 못 갔어요. 그래서
독일이나 스위스는 농민들이 농업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 가량이 직불금입니다. 네.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똑같아요. 어느 나라도 농민이 안 어려운 나라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선진국들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들도 농민들은 어려워요? 자본주의 사회라서 1차 산업보다 이제 생산을 하는 산업들 그리고 돈이 많이 뭔가 쉽게 벌어지는 산업들이 우대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진짜 아주 얕은 경험이 하나 있죠. 뭐죠? 우리 옥천신문 이제 기자들이 2평, 1.5평 농사를 지어봤는데 내가 들이는 노동력에 비해서 생산물이 굉장히 공장 하나 돌리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게다가 공장은 또 기계의 도움을 또 많이 받을. 농기계 있다고 해도 뭔가 생산품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고. 네. 그리고 공장은 내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24시간도 돌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농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날씨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이거는 내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물론 그쵸. 스마트팜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많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로 아니다 보니까 농민들이 살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세계 만국 공통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불금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독일은 직불금 제가 오늘 이거 방송하기 전에 찾아보니까 80%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마냥 좋게만 볼 수 있는 지표는 또 아니에요. 왜죠? 농업 소득에서 분명히 자기가 생산한 걸로 팔아가지고 소득을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주니까 직불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네. 자기 농민의 전체 소득도 같이 늘면서 직불금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국가에서 농민이 하고 있는 공적인 역할에 그러니까 그냥 쉽게 보시면 유럽은 농민을 공무원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더 빠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비중이 같이 전체 농민의 연소득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의 직불금 비중도 늘어나는 거면은 뭔가 되게 기분 좋은 변화인데 전체 그 농민 소득이 여전히 그 유럽도 줄고 있대요. 그렇다 보니까 직불금에서 보존되는 비중이 더 넓어진 이런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농민 하기 어렵다는 얘긴데. 네. 근데 먹을 거는 어쨌든 농사를 지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농민의 위기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5천만 국민이 먹고 사니지만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5천만 국민의 위기로 보셔야 되고 70억의 인구 지구인의 위기로 보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직불금 예산이 농업소득의 비중이 절반은 된다. 독일과 스위스는. 네. 그리고 농업 국가가 아니죠. 농업 국가가 아닌 농업에 좀 이렇게 농업 국가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네. 정부 차원에서 농업에 쓰는 예산이라든지 뭔가 관심도가 떨어지는 나라, 네. 일본, 영국조차도 우리보다 직불금 비중이 농민들의 소득에서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우리는 그 2016년, 17년 자료에서 최근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네. 4, 5% 정도래요. 근데 영국과 일본은 그래도 8%, 19% 이 정도까지 된다고 해요. 여기 80%랑 농업 선진국 차이가 아니고요. 네. EU 80%, 50%, 스위스, 독일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 우리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로 보존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농업 농촌에 남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죠. 근데 이 정도로 마음만 먹으면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조금 드는 이유가 대권 후보님들, 주요 대권 후보님들이 다 같이 처음으로 식량 자급률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했어요. 그 전에 이제 후보님들은 식량 자급 중요하죠. 식량은 안 봅니다. 세계 3차 대전 터지면 그것은 식량 전쟁이에요라고 진짜 정치인 아닌 저도 할 수 있는 말을 네. 다 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는 하지 그건 다. 근데 목표치가 없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관료들이 열심히 그 목표치를 채우려는 노력을 안 했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식량 자급률에 대한 목표치 제시를 한 후보님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은 식량 자급률을 지금 현행 45%인데 60%까지 수준 향상시키겠다고 했고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식량 자급률 구체화 안 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정의당 심선정 후보님 곡물 자급률이라고 명시하셨는데요. 식량 자급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 곡물 자급률을 30% 달성하겠다라고 네, 되어 여러분 있네요. 식량 자급률이랑 곡물 자급률이랑 다른 거예요. 네. 식량 자급률은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것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네. 곡물 자급률은 여기서 주곡이 될 수 있는 주식이 될 수 있는 쌀, 밀, 콩 이런 개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전쟁 터졌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주곡들은 쌀, 밀, 콩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이 핵심 주곡들의 양을 지금 30%까지 30%, 오르겠다. 지금 현행은 20% 정도인데 30%까지 올리겠다는 거고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도 곡물 자급률을 콕 집어서 얘기하셨고 3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했고요. 네. 진보당은 곡물 자급률 무조건 식량은 국가안보 100%까지 목표치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 여기서도- 중에서 법제화가 나온 건 두 분이네요. 네, 두 분입니다. 누구죠? 심상정 후보랑 김재현 김재현 후보. 후보.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법률 왜냐하면 우리 공직사회와 관료사회는 법과 제도 아래서 다 굴러가는 시스템이에요. 네. 법제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들 일 잘합니다. 이게 목표치만 딱 세워지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아, 목표치를 슬프네요. 왜 슬퍼요? 아니 뭔가 네, 그 상황이 조금 슬펐어요. 네. 목표치를 제시해 주는 것은 정치인들의 영역이고 그 정치인들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다? 국민들 영향력 아래 있다. 그렇죠. 정말로 저희가 이런 목표치를 수치화해야 된다. 달성을 했느냐. 1년 단위마다 보고해라. 국민들에게 보고해라.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고 정치인들은 그 얘기 듣고 공무원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일 잘합니다. 하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재밌는 게 있죠. 사실 이건 또 딴 얘기인데 네. 곡물 자급률이랑 얘기하면은 현 정부에서 곡물 자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20% 아주 OECD 국가의 평균치도 못 가거든요. 평균치가 얼마예요? 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 101.5% 100%가 넘습니다. 바로 찾으셨네요. 네. 한국은 23%인데 쌀 빼면 얼마다? 3.4%다. 와. 여러분 평소에 밥을 더 많이 드십니까? 밀을 더 많이 드십니까? 저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기자님은요? 저는 솔직히 쌀 소비가 더 높아요. 어. 저는 진짜 밥을 좋아해서 밥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랑 그 손에서 키워줘서 그런지 밥을 먹어야지 끼니를 때웠다 이런 개념이 조금 있어서 밥을 더 많이 먹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밀도 좋아합니다. 밀농가 사랑합니다. 네.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본이 없으니까 옆으로 빠지는구나. 그렇죠. 그래도 뭐 조미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나름대로는 재밌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네. 포인트는 그 곡물 자급률이랑 얘기하면은 3.4%까지 나오거든요. 네. 아주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은 식량 자급률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45% 얘기할 수 있거든요. 현행 45에서 60%까지 목표치를 제시할 수 있어서 이런 재밌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식량 자급 목표를 구체화했다. 뭐가 필요할까요? 식량 이만큼 하려면 네? 식량을 이제 곡물 자급률이 20%밖에 안 되고 쌀 빼면 3.4밖에 안 되는데 30%까지 끌어올려야 돼. 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게 농사를 지어야겠죠? 농사를 지어야 돼. 네. 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에 농사짓는 땅 점점 줄고 있어요. 네. 왜? 부동산 개발해야 되거든. 그게 돈이 더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개발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농민들도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진짜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 가격 제대로 보장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 농지 전용을 풀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돼서 뭔가 길이 난다던가 건물이 올라간다던가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진짜 그거 자체가 문제네요.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농지 관리는 국가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보고 우리 경제 유전의 원칙 이거 헌법의 가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하고 농지를 얼마나 우량 농지를 유지해 가고 있는지 이게 식량 자급률이 어떻게 연동이 되고 있는지 데이터 관리를 국가가 해야 되는데 그쵸.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되고 의문이 있어서 됩니다. 문제도 됐었죠. 문제가 됐죠. 어디 네. 엘모 공공기관, 네, 엘모 H 공공기관, 네. 그래서 직원들이 막 투기를 해가지고 그랬죠. 그거는 사실관계라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LH, 네. 네. 아, 근데
근데 또 잠깐 옆으로 세자면은 네. LH 농지 투기 사건에 있을 때 이거를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질타가 네. 있었어요. 그렇죠. 먼저 정보를 얻어서 먼저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득을 봤다. 이런 식의 뭔가 비판과 이해 충돌 뭐 이런 얘기가 됐는데 사실 그거보다 먼저 얘기됐어야 되는 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산 거 이것이 가장 먼저 이게 뭔가 포인트가 짚어져가지고 이 제도 개선을 할 때 그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졌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분노의 지점이 국민들이 보시는 분노의 지점이 다른 거야. 다른 네. 거죠. 농민들만 분노하셨습니다. 농민이 아니니까 또 그 부분을 짚지 못한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청년이 기농을 해가지고 너무 의지를 갖고 내가 친환경적으로 뭐 농사를 짓든지 내가 뭐 새로 토마토를 한다든지 딸기를 한다든지 이런 아주 부푼 꿈을 안고 옵니다. 네. 땅을 못 구합니다. 땅이 없죠. 농사지을 땅을 못 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건데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기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어지지 않은데 식량자금률은 대체 어떻게 지키겠다는 건지. 네.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될 정책이 과연 우리 대권 후보님들은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농지를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느냐도 여러분 같이 보셔야 될 키포인트인데요. 네. 이 농지 이야기 한 후보님들이 누구게요? 네, 심상정 후보님과 김재현 후보님 정책에서 농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심상정 후보님 무슨 얘기 하셨나요? 심상정 후보님이 농지 이용 실태 전수 조사를 하고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김재현 후보님은 농지 전수조사 특별법 제정을 이야기를 했고 농지법 개정,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네, 사실 이 제도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지 네. 이분이 식량자금률을 목표치 하겠다는 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건데 농지 부분 살살 건드리는 거 사실 어려운 거예요. 표 떨어지기 딱 좋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내 소유의 농지를 가지고 열심히 농사 짓다가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면은 농지를 내놓으셔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쉽지 않죠. 사실은 땅이 우리의 자산이처럼 분류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건드려져서 자칫 잘못하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의 표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 말해야 되거든요. 그쵸, 솔직히. 그쵸.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이 후보님들이 약간 진정성이 더 있지 않나. 저는 네. 제가 하나 또 빼먹은 게 있는데 네. 심상정 후보님이 농업진흥지역 90% 확대 농지 총량제 실시도 얘기하셨네요. 우량 농지 뭐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네. 농업농촌 공약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네. 어떤 거냐. 지난 19대 대선 때 농업농촌 공약을 보면은 농민, 농업에 되게 굉장히 많은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농촌에 관련된 공약이 있어요. 다수 이렇게 뭔가 나왔다. 왜 그럴까요? 농업과 농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전 농촌에 살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 농촌을 같이 보는 개념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지역 소멸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농업 농촌 공약으로 지금 제시한 이 대선 후보님들을 보면은 정주 여건 개선, 농촌의 주민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농업 농촌 공약으로 굉장히 다수 내놓았습니다. 혹시 그 좀 눈여겨본 그 공약들이 좀 있으실까요, 혜수 PD님? 저는요. 일면 1초 중학교 절대학교 유지 및 육성. 우리 작은 학교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눈에 띄었었고요. 네. 그리고 마을 주치 제도 도입 및 마을 순회 진료 체계 구축, 네. 의료 취약 지역부터 공공병원 우선 설치,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얘기되었던 공공의료에 관한 이야기가 또 눈에 띄었고요. 네. 지역 커뮤니티 센터도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농촌의 교통 모델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여기 지금 써 있진 않지만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통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의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농촌 전략으로 내세운 게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다들 네.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강화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인가 했을 때 공통적으로 의료, 학교, 교통 네.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일면 일초 네. 초등학교, 중학교, 절대학교를 유지하겠다는 건 심상정 후보의 전략이셨고요. 네. 심상정 후보께서 그 교통 공영화 얘기하셨고요. 네. 안철수 후보께서 농촌형 교통 모델 지원을 현실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학교 부분에 있어서의 윤석열 후보도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큰 학교와 작은 학교 순회 뭔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네, 그런 이런 거 얘기를 있습니다. 하셨고요. 그 김지현 후보는 대학교 무상교육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마을 주치의제도 의료 부분에서 이 부분은 거의 전 후보의 네, 공통 거의 다 있어요. 공약이에요. 그리고 공공병원 설립 이런 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감염병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오. 것이냐 부분에서 좀 같이 다룰 예정이고요. 네. 제가 또 재미있게 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이재명 후보자께서 태양광 풍력 산업 주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으셨어요. 네. 지금 현 정권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약간 좀 돌려서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전 봤습니다. 네. 태양광 풍력이 왜 문제냐면 저희는 안남면 도덕 1위에서 맞습니다. 난개발했던 사례가 이미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좀 이해력이 높은데 농지, 산지, 그 다음에 해안가 이런데 대규모의 난개발이 지금 되고 있어요. 태양광 패널이 들어선다던가 풍력발전소 풍차 모양 여러분 아시죠? 네. 그걸 대규모로 짓겠다던가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전력 필요한 곳은 도시인데 맞아요. 이런 전력을 생산하는 생산기지로는 너무 농어촌으로 다 내려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에 있는 산림을 파괴하면서 되는 상황이 과연 이것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올바른 방식이 맞느냐라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제도가 잘못됐고 나는 이렇게 바꿔가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노래를 두 곡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곡이죠? 저는 이승기 씨의 되돌리다, 박정현 씨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두 곡 듣고 오려고 합니다. 네. 알 수 없는 그 계절의 끝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던 걸까 어딘가에 우리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이 손 닿을 듯 어제 일처럼 되돌려지곤 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언제나 넌 나의 매일을 환하게 비췄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아주 작은 기억들조차 여전히 선명해 알 수 없는 그 계절의 끝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던 걸까 어딘가에 우리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이 손 닿을 듯
어제 일처럼 되돌려지곤 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언제나 넌 나의 매일을 환하게 비췄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아주 작은 기억들조차 여전히 선명해. 우리 어디쯤 있을까? 수많았던 기억들을 되돌려봐. 우리 행복했던 걸까? 알 수 없는 마음들만 제자리에 남아.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아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아직도 난 너를 잊지 않아. 우린 어디쯤 있을까? 우리는 행복했던 걸까?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짙은 마음을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
잊고 싶어 헤매다 세월을 딛고서 넌 무얼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짙은 마음 머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 내게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짙은 마음 머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 내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 두 곡을 선곡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그 주요 대권 후보님들께서 내놓은 농업 농촌 공약들은 뭐 디테일에서 차이는 있지만 그 방향성에서는 다 올바른 방향으로 잘 설정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당선이 되셔도 심지어 내 공약은 아니었지만 나랑 가치 지향은 같았는데 옆쪽 후보님께 좀 더 디테일한 면에서 낫다리면 적극적으로 안으셔서 좀 그 받아 안으셔가지고 정책화를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지키셔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정치인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 그렇죠.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지난 19대 대선에서 나왔던 농업 농촌 공약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러나 제대로 다 지켜졌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고요. 그래서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서 뭔가 너 이거 제대로 할 거냐, 진짜로 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살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제발 이번 대선 후보님들은 네.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 공약을 가지고 왔고요. 농민들은 공약인가요? 하도 많이 속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막 엄청난 청사진 그려놓는 후보님들한테 사실은 막 말만 앞에서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 많이 안 믿으세요. 그렇죠. 많이 속으셔가지고 공약이 비어있는 공약이다라고 하시는 게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좀 믿음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식량 자급률을 그 숫자로 구체화하는 그런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농업 농촌을 그 농민에 한정돼서 230만 명이라는 농민에 한정돼서 보신 게 아니라고 기대를 좀 해보고요. 먹을거리는 5천만 국민의 그 일이다. 네. 관련된 부분이다. 표를 230만 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5천만 표를 생각하시고 꼭 제발 5천만 명이 다 유권자 아니시군요. 네. 여튼 더 많은 숫자의 유권자들과 관련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꼭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다음 대선 공약을 좀 보러 갈게요. 네. 원래 따끈따끈하네요. 대선 공약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이슈들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가느냐라는 거를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들을 분석을 해서 조금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옥천신문에 보도한 게 있는데 기후 위기, 경제, 균형 발전, 노동과 일자리, 청년, 부동산 정책을 한꺼번에 묶어서 봤을 때 네. 아,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 전환기에 지금 놓여져 있구나. 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산업 전환기 어떻게 가고 있느냐. 지금 뭐 제조업 기반 사회에서 이제 신산업. 여기서 말하는 신산업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네. 뭐 바이오, 수소. 이런 것들이 신산업인데 네. 한국 사회의 구조도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왜냐면 대선 후보들이 신산업을 강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공통적으로 전부 다. 네. 그 한간에서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수출 뭐 5대 기업들이 그 수출에 몇 개 안 되는 손가락에 안에 꼽히는 대기업들이 네. 수출의 절대량을 다 가지고 있다고 네.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기업들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분야를 강화를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미래 먹거리 못 산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신산업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거의 다 특히 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가장 유력한 지지율이 나오는 이분들은 다 얘기를 거론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우리 농업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좀 보셔야 될 포인트는 산업 전환기인 거는 여러분 인정하고 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산업 전환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당장 차를 놓고 봤을 때 휘발유, 경유 떼던 차가 이제 배터리 차로 바뀌는 이 전환기인데 네. 그게 뭐 수소 배터리가 됐든 전기 배터리가 됐든 차를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쵸.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휘발유 엔진 만드는 이제 엔지니어는 이제는 필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배터리 엔진, 배터리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인 거고 이게 뭔가 산업이 고도화되고 발전될수록 어쩔 수 없이 시대에서 이렇게 뭔가 뒤로 밀려나는 그런 분야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 전환기 속에서 어쨌거나 이전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거예요. 뭐 당장에 그 지금 옥천에도 많죠. 그 차 수리하는 곳 카센터들도 지금에 있는 기술 가지고는 이젠 차를 못 고치는 왜냐하면 그쵸. 완전히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 전환기에서 이렇게 이전 기술로 먹고 살고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같이 품고 갈 것인가라는 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신산업을 무조건 육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친기업적인 마인드로 산업 육성에 더 완전 집중 포커싱하는 후보도 있다. 네. 저는 이번에 대선 공약을 이렇게 샅샅하게 보면서 그런 차이를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신산업이라는 거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공통적인 것 아래 근데 여기에서 반대급부로 생길 수 있는 걸 어떻게 안고 갈 것인가 정책적으로 이걸 고민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네. 신산업에 몰빵을 해도 이 지금 대한민국이 먹고 살까 말까다라고 해서 친기업적으로 간 그 후보님이 있다. 이렇게 차이를 봤고요. 네.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느냐? 노동자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옛날 기술로 옛날 숙련공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 집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건데 신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느 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이런 그 기업 안에서의 노동자 측과 사측의 갈등이 지금 막 눈에 그려지죠. 네. 그랬을 때 우리 윤석열 후보님과 안철수 후보님들은 강성노조의 이게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그 행위로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보물에 있었는데 네. 토론회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고 하면은 이게 뭔가 산업 전환기에 기업이 뭔가 바꾸려고 할 때 노동자들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겠다는 얘기를 이게 공보물까지도 네. 적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노조든 사측이든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무엇을 불법으로 볼 것이냐는 그렇죠.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뭐 전 국민이 산재보험 실현하시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네. 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최고임금법을 제정해서 네. 어느 누군가는 임금을 너무 고공행진으로 못하게 막고 그 임금분으로 밑에 비정규직 분들의 임금을 올리는 이런 사회적 전환, 네. 산업 전환식의 정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죠. 김지훈 후보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노동 부분을 좀 챙겨가지 않고서는 이 산업 전환기를 대처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산업은행, 여러분 산업은행의 역할은 당연히 기업을 키우는 게 목적인데 김지현 후보님은 산업은행의 고용의 안정 촉진 부분을 그 아예 정부의 목표치로 둬야 된다라고 이제 걸어서 어떻게 정의롭게 이 전환기를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좀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고민하셔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쵸. 농업농촌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들은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 옥천에 신산업 대처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신산업에 국가가 막 투자하면은 이것 때문에 옥천 주민들도 뭔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산업은 또 이 농업농촌의 투자가 덜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네.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농업농촌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당연히 네. 정의롭게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사람이 신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은 농업농촌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뭔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붙여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같이 붙여서 그런 것 얘기를 같았어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대선에 가장 주요한 이슈 메이커로 급부상한 계층이 청년이죠. 네. 청년입니다. 여러분 청년 정책을 다 일제히 막 앞부분에 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요. 네. 청년 정책에 제가 공통적으로 후보님들 공통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청년 정책에. 네. 분노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돈으로 내 집을 못 산다는 것에 대한 분노치가 전달이 된 듯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청년들이 이 부동산 정책만 가지고는 이 청년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너무 거기에만 집중이 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부동산 정책은 전 국민과 해당된 건데. 맞아요. 근데 만약에 반값주택, 원가주택, 공공주택 이런 거 만들어서 청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겠다 이런 건데요. 여기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떤 거냐. 공공주택, 사회주택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공공택지에 공공기관이 주택을 만들어서 공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네. 이런 게 있고요. 원가주택 이런 거 보면은 건축 원가에 딱 맞게 분양을 해서 네. 시세 차익을 이제 청년들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깔려 있는데 원가주택은 어쨌거나 민간의 영역에서 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보급한다. 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공에서 택지 개발할 것이냐, 민간에서 택지 개발해서 할 것이냐, 네. 요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청년에 관련돼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구나라고 이 포인트 하나랑 누구는 공공개발로 청년에게 주택을 주려고 하고 있구나, 누구는 민간개발로 하려고 있구나 이런 포인트까지도 한번 짚어서 나의 가치관이 어디로 더 표를 줘야 되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또 청년들의 분노 지점을 우리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 포인트는 부동산이었다면 또 한 포인트는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고도 성장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산을 축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그쵸. 표하고 있다. 그것이 정치인들에게 전달이 됐던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공약들을 또 내놓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부터 29세 연 100만 원 지급.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 세대 자산 형성 위한 청년 도약 계좌 도입. 네. 심상정 후보는 21세부터 29세 청년 매년 300만 원 지급, 그리고 청년 기초 자산제 디딤돌 자금 3천만 원 지급. 네. 안철수 후보는 직접 지급 부분이 없어요. 네, 직접 지급은 없습니다. 김재현 후보는 알바 실업급여, 대학 무상 등록금.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청년 정책 뭐든 좀 다양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신산업 아까 얘기할 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신산업 얘기할 때 사실은 신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반면 신산업에 대응할 수 없는 지역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러면 과연 신산업에 수조 원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투자 육성을 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라는 거는 결국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산업에 배불리겠다는 거고 필연적으로 불균형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반대급부의 거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균형 발전 부분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균형 발전이 근데 우리 10대 공약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제출하는 10대 공약 기준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님과 안철수 후보님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없고 이거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이제 지역 신문들마다 일제히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이 만드는 이제 선거 공보물 이제 여러분 받아보실 텐데요. 그 공보물에는 균형 발전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10대 공약이 없다는 거는 균형 발전 지역 돌아다니면서 균형 발전 중요성을 얘기하셨던 후보님이 그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거랑 너무 다른 결과여가지고 게다가 지금 지지율이 높으신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여러분 잘 짚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불균형 발전에서 좀 뭔가 서름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균형 발전을 얘기하신 우리 이재명 후보님, 저희가 메가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지난 시간에서 많이 할애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균형 발전의 전략으로 지방에 5개 메가시티를 만들고 3개 특별자치도를 특화 발전시키겠다라는 거를 내세웠고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뭐 지방에 어쨌거나 수도권을 버금가는 또 다른 대도시는 만들어질 수 있을지언정 안타까운 거는 농어촌 지역들을 뭔가 희생을 요구하는 전략이다. 네. 이 부분까지 같이 판단하실 때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심상정 후보님과 김재현 후보님은 동일하게 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100몇 개가 남았다고 하는데요. 지방으로 빨리 이전시키겠다라고 하셨고요. 심상정 후보는 여기에서 지역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지방 공공기관을 지역에 보내놓고 할당제를 50%까지 끌어올려서 네. 지역 안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이런 포인트까지 같이 짚어가지고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산업 얘기할 때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원전을 신산업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원전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후보가 있는가 하면 탈탄소 탈원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포인트가 또 한 포인트가 더 있어요.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원전 필요하다. 그리고 원전은 청정 에너지로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그 가치는 이재명, 심상정, 김재현 후보께서 하셨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또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네. 좀 이게 어쨌든 산업 부분에 이게 정책이 모아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산업을 육성을 하면 당연히 균형 발전이 되기 어렵고 그리고 산업이 계속 육성될수록 기후 위기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정책들과 또 아까 농업 농촌에서 그 농촌을 더 뭐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정책들이 좀 충돌하는 면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뭔가 이걸 보면서 한 분의 후보가 이야기한 정책 안에서도 이거를 대체 어떻게 다 실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대선 공약 정리를 할 건데 보셔야 될 포인트가 어떤 거냐? 당연히 자기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님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무엇을 하겠다를 실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네.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까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근데 어떻게 마련하겠다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신 후보님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인데요. 기업의 초과이익은 뭔가 환수를 좀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상생협력기금으로 쓰고 그다음에
탄소세를 좀 매겨서 기업들에게 이제 책임을 물리는 거죠. 아까 우리 해수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을 육성하고 하면은 반드시 탄소 배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이룬 그 기준점에서 뭔가 더 넘어서는 탄소 배출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당연히 세금을 물리고 그 세금으로 탈탄소화하거나 혹은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기금을 쓰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기업들 표 떨어지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후보님들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였는데 마침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죠. 네, 대선 후보님들의 공약을 정리하는 시간은 2시간으로 제가 잡았고요. 첫 시간은 산업 부분과 농촌 분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네. 우리 마지막 곡들은 또 어떤 노래를 좀 들어볼까요, 해수 PD님? 네. 준비해주신 곡이 2곡인데요. 네. 언니스의 셧업과 트와이스의 치얼업이에요. 왜 이 곡인가요? 이거는 청취자분과 우리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왜 이 2곡을 선곡했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린 결말. 네. 그럼 오늘 뷰포인트에서 그래도 저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문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접하고 우리가 정보에 계속 목말라 있다는 얘기를 처음에 하셨잖아요. 사실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대체 뭘 보고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여러분 공부물 오시면은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좀 공부물에 나타나 있는지 여기에 이 맥락이 있었구나, 행간에 이런 행간이 있구나를 한번 보시면서 넓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책 보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뷰포인트 여기서 마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Introducing the Unleashed. 배터리가 다 됐어.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 전화를 못 받았어. 나중에 하려다가 잘까봐 안 했어. 그게 말이 되니? 내가 무슨 바보니? 그 말을 믿으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손해야 이 바보야 그냥 떠나 남자답게 말도 안 되는 말 그만해 좀 제발 끝났단 거 왜 몰라 왜 이제 와서 이래 쟁글 좀 나는 가기 싫은데 친구들이 가재서 할 수 없이 갔다가 재미없게 있었어 그게 말이 되니 내가 무슨 바보니 그 말을 믿으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손해야 이 바보냐 그냥 떠나 남자답게 말도 안 되는 말 그만해 좀 제발 끝났단 거 왜 몰라 왜 이제 와서 이래 쟁글 좀 더 이상 네 앞에서 엉겨붙지 마 내가 말했잖아 이번엔 마지막 카타 지짐 없는 가짜 떨어져줄 트와이셔리 지원이 냈자 너는 너 나는 나 쳐다보지 마네 갈 길이 나가 머리 어깨 무릎아 어디 가서 물어봐 나 같은 여자이나 한번 찾아봐 왜 이제 와서 이래
자꾸만 봐 전화가 펑 터질 것만 같아 몰라 숨도 못 쉰대 나 때문에 힘들어 심장이 떨어지네 왜 그렇게 말은 너 예쁘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약간을 못 받아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좀 이따 연락할게 이래 저러지마 할만하지 않아 부르게 해줄게 baby 아직은 좀 일러 내 맘 듣긴 일러 하지만 더 보여줄래 Try to baby 좀 더 힘을 내 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태연하게 연기할래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하는 막 모르게 Just get together and then baby turn up 안절부절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땀에 젖은 전화기가 여기서도 보여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도 매력없어 메시지만 읽고 확인 안 하는 건 기본 너무 심이 나보 이러다가 지칠까봐 걱정되긴 하고 안 그럼 내가 더 빠질 것만 같아 답장을 못해줘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좀 이따 연락할게 later 저러지마 어디 가지 않아 헤어질게 너의 baby 너무 빨리 싫어 성의를 더 보여 내가 널 기다려줄게 Try to baby 좀 더 힘을 내 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태연하게 연기할래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하는 막 모르게 Just get together and then baby turn up 또 네가 좋아 상처 입을까봐 걱정되지만 여자니까 이해해주길